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11년차 주부입니다. 여러분은 결혼 예물로 뭐를 받으셨나요? 저는 18K 금반지 하나 받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도 그때는 불만 같은 건 없었어요. 아니, 불만을 가질 처지가 아니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당시 저희 집 형편이 시댁에 비해 너무 처진다는 이유로 시댁에서 갖은 구박을 받던 터라 예물은 꿈도 못 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얼마 전에 시동생이 결혼할 사람이라고 데려온 여자한테 시어머니가 쩔쩔 매는 모습을 보니 새삼 서운하고 우라가 치밀더라고요. 어머님, 저는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더니 둘째 며느리한테는 왜 이렇게 저자세로 나가세요? 너네가 참 못됐구나. 왜? 네가 나한테 구박받았다고 손아래 동서한테도 구박하라는 소리를 하는 거니? 네가 심보를 그따위로 쓰니까 내가 너한테 정이 안 가는 거다. 사람이 마음을 곱게 써야지. 어쩜 애를 둘이나 낳고 살면서도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냐? 네, 이런 저를 두고 속 좁은 맏며느리라고 욕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욕을 할 때 하시더라도 제 얘기는 끝까지 들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 저희 집은 망했어요. IMF 여파로 아빠가 하시던 공장이 부도가 났거든요. 대단히 누리고 살았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쉬운 거 없이 누리고 살 정도는 됐던 터라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은 상황이 너무 혹독하게만 느껴졌어요. 우리 네 식구는 한동안 뿔뿔이 흩어져서 친척집이며 친구집에서 얹혀 살아야 했어요. 그러다 엄마 고등학교 동창이 일산에 컨테이너 한 채를 무상으로 내어주신 덕에 그곳에서 우리 식구가 모여 살 수 있었어요. 컨테이너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겨울엔 춥고 여름엔 엄청 덥다는 사실을요.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 한 대로 온 식구가 따닥따닥 붙어 누워서 열대야를 보내고 나면 온몸이 더위에 쩔어서 곤죽이 되곤 했었죠. 그래도 우리 식구가 다 함께 모여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기만 했어요. 불과 얼마 동안이기는 하지만 친척집에 얹혀 살아보니 밖에다 천막을 치고 살아도 내 가족들 품에서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 식구는 그 컨테이너에서 꼬박 3년을 살았어요. 공장을 정리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셨던 아빠는 온전한 직장을 가질 수가 없어서 하루하루 품팔이를 하셨기 때문에 금방 돈을 모을 수가 없었거든요. 엄마는 엄마대로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일일 파출 도우미 일도 했지만 당시엔 우리 집처럼 IMF 여파로 전 재산을 잃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꾸준히 일할 자리를 얻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버는 족족 먹고 사는데 고스란히 들어버려서 여윳돈은 생각도 못했던 거죠. 그러다 아빠가 운 좋게 제대로 된 직장을 얻을 수 있어서 월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었고 그 덕에 컨테이너 생활을 끝낼 수 있었어요. 저보다 4살이 많았던 오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쇄소에서 일을 하다가 군입대를 해서 고등학생이던 저는 한동안 혼자 방을 쓸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너무도 당연히 가졌던 내 방인데 3년 사이에 황송한 마음까지 들게 되는 걸 보니 있을 때는 고마움을 모른다는 말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오빠가 제대를 할 때까지 독방을 쓰던 저는 오빠가 제대를 한 뒤로는 엄마랑 둘이 쓰게 됐어요. 안방은 아빠랑 오빠가 같이 썼고요. 아무리 남매라지만 다 큰 딸이랑 아들한테 한 방을 쓰게 할 수는 없다고 아빠가 그렇게 정하신 거였죠. 제대한 지 얼마 안 됐던 오빠는 바로 취직을 했어요. 전에 일하던 인쇄소 사장님이 먼저 오빠를 불러주셨거든요. 저를 제외한 세 식구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살림은 조금씩 나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 진학을 꿈꿀 수 있었죠. 사실 공부는 오빠가 잘했는데 집안 사정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취직을 한 탓에 기회가 저한테 넘어왔거든요. 오빠는 저한테 등록금 걱정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라고 말해주었지만 흔쾌히 그러겠다고 말하지는 못했어요. 늘 몸에 기름 냄새를 달고 사는 오빠를 보면 내가 오빠가 받아야 할 기회를 뺏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학 생활에 대한 로망도
피어나곤 했어요. 소개팅도 해보고 싶고 CC가 되어 함께 강의도 듣는 상상도 하게 되었죠. 그런 이율배반적인 마음 때문인지 그때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따로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지 않았는데도 수능에서 인서울대학은 골라서 갈 정도로 충분히 성적이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명문대에 갈 성적은 아니라서 어차피 명문대에 못 갈 바에는 그나마 등록금이 저렴한 학교로 가고 싶어서 시립대를 선택했어요. 그렇게 저는 꿈에 그리던 캠퍼스 생활을 하게 되었죠. 오빠의 희생으로 얻은 기회를 제대로 살려서 오빠한테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에 강의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CC는 고사하고 졸업할 때까지 소개팅 한번 못 해보고 끝나버렸죠. 남들이 남자랑 연애할 때 도서관에서 책과 연애를 했던 저는 졸업을 앞두고 취업에 성공했고 드디어 제 손으로 돈을 벌게 되었어요. 그리고 첫 월급을 타던 날 오빠한테 말했어요. 오빠, 이제 돈은 나도 버니까 더 늦기 전에 오빠도 대입에 도전해보는 게 어때? 내가 학원비도 대주고 오빠 등록금도 대줄게. 오빠는 한사코 마다했지만 엄마랑 아빠까지 가세해서 등을 떠밀자. 그럼 일을 그만두기는 그렇고 야간 대학을 알아볼게. 직장 다니면서 대학 다니는 사람들도 덜어 있더라고. 오빠는 낮에는 인쇄소에서 일하고 밤에는 녹화본으로 EBS 방송을 보면서 수능 준비를 했고 이듬해 대학에 들어가게 됐어요. 다행히 사장님이 편의를 봐주셔서 퇴근 시간을 당길 수 있었거든요. 오빠 방에 강의 교재가 하나 둘 쌓이는 걸 보니 그제야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처럼 속이 뻥 뚫리더라고요. 하지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게 인생이잖아요. 묵은 빚을 청산하느라 저는 30이 될 때까지도 변변히 모은 돈이 없을 정도로 빈털털이었어요. 주변에서는 제가 일에 빠져 사느라 결혼을 안 하고 사는 줄 알았지만 실은 손에 쥔 돈이 없어서 결혼을 생각도 못하는 거였어요. 그런 제 사정을 모르는 친구들과 직장 선배들은 툭하면 소개팅을 주선하겠다고 해서 거절하느라 진땀을 빼곤 했죠. 그러던 중에 오빠가 대학을 졸업해서 더는 등록금을 보태주지 않아도 되게 되었어요. 거기다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해버려서 주말에도 혼자 집에 있는 날이 늘어가자 문득 연애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결혼 말고 연애만 하면 되지 뭐. 결혼은 돈 모아서 하면 되잖아. 속으로 이런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직장 선배가 주선한 소개팅 자리에 나갔어요. 30살에 연애 경험이 없던 저는 그날 소개팅에서 만난 남자랑 바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동안 드라마에서나 보던 데이트 장면을 몸소 실천하며 꿈같은 나날을 보냈죠. 저랑 사귀던 남자는 제 선배 군대 선임이었는데 군생활 중에 친해져서 제대 후에도 인연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얼굴이 잘생긴 건 아닌데 성격이 유쾌해서 같이 있으면 얼굴에 웃음이 떠날 일이 없는 사람이었죠. 집안 형편도 괜찮은 편인지 차도 좋고 평소 사용하는 물건들도 다 이름 있는 브랜드 제품이었어요. 아, 어제는 엄마한테 붙잡혀서 백화점 따라다니느라 죽을 뻔했어. 여자들은 다 그러나? 어떻게 옷을 한 번에 안 사고 꼭 전 매장을 다 둘러보고 사냐? 우리 엄마만 해도 그래. 1시간 가까이 매장을 다 둘러보고는 결국엔 처음 들어갔던 매장에서 샀다니까. 지하 식품 매장에서는 또 어떻고. 정말 이해가 안 간다니까. 주희 너도 그러니? 뭐 다 그렇지. 솔직히 성인이 된 이후로 백화점에서 옷을 사 입어본 적이 없던 저한테는 남의 나라 이야기 같았어요. 당시 저는 한 푼이라도 더 싸게 사려고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발품 팔아가며 옷을 사 입는 처지였으니까요. 사는 형편이 다르다 보니 남자친구랑 깊은 관계로 변해가는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러다 결혼하자고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렇다고 헤어지자고 할 자신도 없었어요. 그 사람은 제게 첫 남자였고 그래서 모든 순간의 처음을 함께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결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2년이나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걱정하던 청혼을 받게 되었죠. 청혼을 받고도 제가 아무 대답이 없자 당연히 승낙할 거라 기대했던 남자친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뭐야, 너 나랑 결혼할 생각 없었던 거야? 난 그냥 너한테 엔조이 상대였어. 말해봐. 연애는 나랑 하고 결혼은 딴 놈이랑 하려고 그런 거냐고. 만나는 동안 화 한 번 안 내던 남자친구는 뜨뜻미지근한 제 태도에 결국 목에 핏대를 세웠어요. 그런 거 아니야. 실은 우리 집 사정이 그리 좋지 않아. 그동안 직장 생활을 오래 했어도 모아놓은 돈도 없다고. 그런데 결혼을 어떻게 해? 자기야, 그래서 말인데 몇 년만 더 기다려주면 안 돼? 내 손으로 혼수 장만할 시간을 줘. 결국 그날 저는 저희 집이 IMF로 망한 사실과 3년 동안 엄마 친구의 컨테이너에서 살았다는 얘기까지 모조리 털어놓았어요. 너무 창피해서 벌개진 얼굴로 말하는 저를 보자 남자친구는 그제야 죽다 살아난 사람처럼 피식 웃더라고요. 난 또 뭐라고?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꼭꼭 숨기고 있었냐? 내 친구들 중에도 그런 애들 많아. 그 시기에 돈 때문에 아버님이 목숨을 끊은 친구도 있고 그게 창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물론 네가 겪은 일들이 대수롭지 않다는 건 아니야. 큰일이지. 돈 때문에 한 가정이 무너졌으니까. 근데 그런 이유로 결혼을 미루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모진 분들도 아니고 사정 말씀드리면 혼수 같은 건 하지 말라고 하실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딴 생각 말고 나랑 결혼하자. 솔직히 남자친구의 말을 100% 믿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위안이 되긴 했어요. 그런데 그거 아시죠? 우리나라 남자들 중에 자기 부모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요. 네, 제 남편도 그랬어요. 남편 손에 이끌려 처음 시댁에 갔던 날 이미 남편을 통해 저희 집 사정을 들으셔서 그런 건지 혼수 얘기는 일절 안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은 정한수 한 잔 떠놓고도 할 수 있는 게 결혼이라며 제 사정을 이해해 주셨고 어머님도 별 말씀을 안 하셨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나오니 시누이랑 시동생도 당연히 입을 다물고 있었고요. 그래서 남편 말대로 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싶었는데 결혼 날짜를 잡고 상견례까지 치르고 나니 시어머니가 슬슬 본색을 드러내시더라고요. 물론 남편이랑 시아버지가 없는 자리에서 말이에요. 내가 맏며느리를 들이면서 이렇게 치욕스러울 줄은 몰랐다. 예단비는 고사하고 혼수도 변변히 못 챙겨오는 애를 창피해서 어떻게 주변에 소개하니? 세상에, 네가 천의 고아도 아니고 부모의 오빠까지 있는 애가 결혼 자격이 없다는 게 말이나 되니? 그렇다고 인물이 좋기를 해, 학벌이 좋기를 해. 직장도 그만한 데 다니는데 널 어떻게 포장을 하냐고. 아우 창피해. 시어머님은 주변 친구들 보기 창피하다며 저를 볼 때마다 속을 긁으셨어요. 그렇게 꼴 보기 싫으면 안 부르면 그만인데도 굳이 백화점 쇼핑할 때나 마사지 받으러 가실 때 꼭 저를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물론 이유는 있었죠. 저를 짐꾼의 기사로 부리셨거든요. 남편은 결혼 전까지 어머님이랑 친해지라며 주말에도 어머님이 저를 부르시면 데이트도 취소하고 순순히 보내주곤 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어머님이 집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남자친구 말이 저희 집에서 예단비조로 500만 원을 보내드린 걸 돌려주시라고 그러시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혼수도 변변히 못해가는 마당에 예단비까지 돌려받을 생각은 없었던 터라 만약 돌려주시면 사양해야겠다 생각하고 갔는데 제가 괜한 김칫국을 마셨던 거더라고요. 너 우리 정훈이한테 예물해달라고 그랬니?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런데 왜 우리 애가 하루가 멀다고 예물 타령을 해? 너 설마 예단비로 꼴랑 500번 해놓고 예물까지 받아낼 생각은 아니지? 양심이 있다면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해주는 신혼집이 얼마짜린데 고가 돈 같지도 않은 돈으로 할 거 다 할 거 마냥 굴려고 들어. 그래도 내가 모질지 못해서 하나 준비하긴 했다. 이거 받고 정훈이한테는 예물 제대로 받았다고 말해. 알았어? 어머님은 제 앞에 반지 케이스를 하나 툭 던져주셨어요. 차마 어머님 앞에서는 열어보지도 못하고 시댁을 나와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야 반지 케이스를 열어보게 되었는데 정말 얇은 실반지 하나가 들어있더라고요. 그것도 18K로 말이에요. 차라리 안 받았으면 모를까 이걸 예물이라고 받고 나니 서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답니다.
아예 주질 마시지.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지금이라도 모르고 편히 살까?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그만두기에는 너무도 멀리 와버렸다는 생각에 복받치는 감정을 누르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비록 시어머니와는 사이가 껄끄러웠지만 그래도 남편이 저를 많이 위해주는 터라 평소에는 불편한 거 없이 살았어요. 거기다 대학을 졸업한 오빠가 번듯한 직장에 취직하면서 저희 집 형편이 나날이 좋아졌고 저도 결혼하고 2년 만에 아들을 낳아서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어요. 물론 어머님과 시누이는 여전히 저를 제 집 종년보듯 했지만요. 그런데요, 돈이 없을 때는 별거 아닌 말도 비수가 돼서 가슴에 꽂히더니 친정집 형편이 나아지니까 가시도 친 시어머니 말도 그렇게 따갑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 그냥 듣고 흘리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2년 터울로 둘째를 얻는 사이 시누이는 시집을 가서 명절이 아니면 얼굴도 보기 힘들게 됐어요. 저를 갈구던 2인조가 혼자가 되고 나니 전보다 시어머니 악담도 약발이 서지 않게 되었죠. 물론 여전히 툭하면 저를 불러내서는 기사처럼 부리시기도 하고 예단 제대로 못 받으신 거랑 혼수 적게 해온 걸로 타박하시긴 하지만 애 낳는 고통을 2번이나 겪은 제가 그런 말에 겁을 먹을 처지는 아니죠. 얼마 전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평생 독신으로 살 것 같던 시동생이 마흔을 앞두고 갑자기 집에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당장 결혼을 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하면서요. 총각 귀신으로 늙어 죽을 줄 알았던 막내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시부모님은 얼씨구나 하셨어요. 그런데 시동생이 데려온 여자는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시댁에 있는 내내 뚱한 표정이더라고요. 시부모님이 뭘 물으셔도 뚱하게 네, 아니요 정도의 단답형으로만 답을 했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더는 못 참고 본색을 드러내셨어요. 아니, 이봐요. 어른이 질문을 하시면 공손하게 대답을 해야지. 네, 아니요. 이게 뭡니까? 그쪽 집안에서는 예의범절도 안 가르치던가요? 그러자 시동생이 버럭 소리를 쳤어요. 엄마, 지금 우리 예림이한테 뭐라 그랬어? 엄마가 뭔데 우리 장인장모님을 흉봐? 엄마 당장 사과해. 솔직히 제가 시어머니랑 사이가 그리 좋지는 않지만 어머님이 그리 잘못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물론 남의 친정 부모님까지 들먹이신 건 잘못이지만 예비동서 행동이 엉망인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눈 딱 내리깔고 똥 씹은 표정으로 건성건성 대답하는 걸 보고 저도 기분이 나쁜 정도였거든요. 막내 아들 말에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는 어머님께 시동생이 결정타를 날렸어요. 우리 장인어른이 누군 줄 알아? 우리 회사 대표님이라고. 그 말을 듣자마자 어머님 얼굴에 미세한 경련이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이내 입꼬리가 살랑살랑 춤을 추기 시작했죠. 어머, 이런, 내가 실례를 했네요. 이놈의 주둥이가 방정이지. 미안해요. 방금 전에 내가 한 말은 실언이니까 잊어주세요. 그날 저는 어머님 엉덩이에 꼬리가 달려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둘째 며느리감 앞에서 어찌나 방정맞게 꼬리를 치는지 하마터면 개껌을 입에 물려줄 뻔했다니까요. 그날 이후 어머님의 일방적인 둘째 며느리 사랑은 식을 줄을 몰랐어요. 주말에 저를 불러내서는 차를 몰라고 하시고는 예비 둘째 며느리를 태워 마사지샵에 가셨는데 저한테는 같이 받자는 말도 않으시곤 예비 며느리만 코스로 마사지를 시켜주시더라고요. 예, 큰애 넌 그렇게 멀뚱거리고 앉아있지 말고 우리 마사지 받을 동안 작은 애가 좋아하는 마카롱집에 가서 종류별로 좀 사와라. 작은 애 마실 음료수도 좀 사오고. 사람들 앞에서 카드를 바닥에 툭 던지시며 제게 명령하자 시선이 온통 제게 쏠렸어요. 그 바람에 얼굴이 화끈해진 저는 손이 벌벌 떨려서 카드도 줍지 못한 채 허공만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목소리를 쥐어짜서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님, 저 어머님 비서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마카롱 먹을 줄 알고 마사지도 받을 줄 알아요. 어머님이 잊으셨나 본데 저도 어머님 며느리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콧방귀를 뀌시며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네가 나이를 먹더니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이구나. 그래, 너도 며느리는 며느리지. 언제 내가 너 보고 며느리 아니라더냐? 근데 얘, 너도 나중에
네 아들 장가 보낼 때 한번 봐라. 남의 컨테이너 박스에서 친정 식구들이랑 빌붙어 살던 너랑 내 아들 다니는 회사 대표 딸이랑 어떻게 같은 취급을 해주겠니? 금쪽 같은 내 아들 홀려서는 꼴랑 500 들고 시집 온 너를 어떻게 며느리 대접을 해주겠냐고. 뭐? 나도 마카롱 먹을 줄 알아요?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온다 얘. 그지 같은 친정에서 자란 주제에 어디서 우리 작은 애랑 동급으로 대접을 받으려고 그래? 헛소리 그만하고 얼른 마카롱이나 사와. 싫어요. 저 더는 어머님 따까리 노릇 안 할 거예요. 네, 저희 친정이 가난해서 저 시집 올 때 예단비 500 겨우 만들어 왔네요. 그래서 제가 10년이 넘도록 어머님한테 사람 대접 한번 못 받고 이러고 살았다고요. 근데요 어머님, 사람 팔자 모르는 거라고. 저희 친정도 이젠 살 만큼 살고요. 저도 벌 만큼 벌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더는 어머님한테 종년 취급 받으면서 안 살 거라고요. 마카롱이요? 그렇게 둘째 며느리가 어여쁘시면 어머님이 직접 사다가 먹이세요. 저한테 시키지 마시고요. 차키 놓고 갈게요. 울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쓰면서 테이블에 차키를 내려놓고 마사지샵을 나왔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10년이면 어머님이 꽂은 비수에 난 상처도 아물 만한데 여전히 아픈 걸 보면 죽을 때까지 상처가 낫지 않을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밥도 안 먹고 침대에 몸을 뉘었어요. 주말이라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던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배고프다고 난리였지만 시어머니가 미우니 남편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건들지 마. 내가 당신 밥 해주는 아줌마야? 그렇게 배고프면 잘난 당신 엄마한테 가서 해달라 그래. 여보, 왜 그래? 엄마가 또 뭐라 그랬어? 에이, 엄마가 그러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 당신이 이해해. 시간이 지나면 엄마도 덜 하시겠지. 이해하긴 뭘 이해해. 내가 당신 집 종이야? 시간이 지나면 달라진다고? 모르는 소리 하지 마. 10년이 지났는데도 나 아직도 어머님 말에 매번 상처 입고 살아. 매번 아프고 매번 서럽다고. 하다 이젠 둘째 며느리 종노릇까지 시키는데 내가 언제까지 참고만 살아야 하냐고. 나도 사람이야. 나도 아픈 거 아는 사람이라고. 두 손에 얼굴을 묶고 폭풍 오열을 하자 남편도 아이들도 아무 말도 못한 채 제 옆에 모여 앉았어요. 작은 애는 제가 우니까 지도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남편은 아이들을 방에서 내보내곤 저를 끌어안았어요. 그리곤 말없이 등을 쓸어주더군요. 미안해 여보. 나직한 남편 목소리에 텅 빈 것 같던 마음이 조금은 채워졌지만 눈물은 쉽게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시어머니가 제 회사로 찾아오셨어요. 예비동서가 좋아한다는 마카롱을 한 상자 사들고 말이죠. 얘따, 네가 그렇게 먹고 싶다던 마카롱이다. 난 분명히 사다 줬으니까 네 남편한테 똑똑히 전해. 알았어? 필요 없어요. 가져가세요. 누가 너 좋으라고 사왔다니? 네가 집에서 뭐라고 했는지 내 아들이 영 끊겠다고 길길이 날뛰니까 사온 거지. 너도 보면 참 여우야 여우. 생긴 건 곰인데 어쩜 그렇게 지 남편 후리는 재주가 훌륭한지 아주 브라보다 브라보. 어머님은 사과를 하러 온 건지 염장을 지르러 온 건지 분간도 안 될 정도로 얄미운 말만 쏟아내셨어요. 그리고는 잠시 제 눈치를 보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뭐 자식까지 둘이나 낳고 사는 애한테 내가 좀 심했던 것 같구나. 미안하다. 네가 이해해라. 처음이었어요. 어머님이 제게 사과를 한 거는요. 당황한 제 표정을 보시더니 어머님이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나도 사과를 했으면 너도 답례는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답례요? 어머님은 저한테 뭘 원하시는데요? 그러자 어머님은 기다렸다는 듯 그러는 거예요. 너도 알다시피 우리 바깥 양반 퇴직하고 수입이랄 게 뭐 있니? 연금 조금 나오는 건 매달 생활비하면 끝나고 말이다. 그렇다고 이 나이에 막내 아들 장가 보내겠다고 집을 팔 수도 없고. 그래서 말인데 네가 작은 애 예물 좀 맡아서 해주렴. 네 말 맞다나. 이제 니네 친정도 먹고 살만하고 너도 돈 잘 벌잖니. 집은 양평 땅 팔고 어떻게 대출 좀 받아서 우리가 할 테니까 네가 동생 장가 보낸다 생각하고 예물만 맡아줘라. 다이아 세트 해봐야 얼마 안 한다. 다이아 세트라니. 저 시집 올 때는 18K 실반지 하나 해주고는 작은 며느리는 다이아 세트를 주신다네요. 그것도 제 돈으로 말이죠.
웬일로 어머님이 마카롱을 사오셨나 했더니 이게 이유였던 거예요. 속이 쎄할 정도로 서운했지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게 계획이 생겼거든요. 알겠어요. 저도 어머님한테 받은 것도 있고 받았으니 갚아드려야죠. 아, 어머님 체면도 생각해서 동서 예물은 어머님이 사신 걸로 하죠. 어머, 그럴래? 아이고 고맙다. 네가 이제야 맏며느리 노릇을 다 하는구나. 어머님은 처음으로 저를 보고 활짝 웃으셨어요. 얼마 뒤 어머님이 예비동서를 집으로 불렀어요. 제가 다이아 목걸이랑 반지 세트를 시댁으로 가져가기로 했거든요. 어머님은 국빈이라도 맞는 사람처럼 부산을 떨며 예비동서를 맞았어요. 저는 준비해간 명품 주얼리 박스를 예비동서한테 건넸죠. 박스에 적힌 브랜드 이름을 보고는 예비동서도 만족하는 눈치였어요. 작은 애야, 이거 너도 알지? 보석으로 유명한 명품 티파니 브랜드다. 내가 큰맘 먹고 준비한 거야. 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구나. 어머님은 갖은 생색을 다 내며 생글생글 웃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예비동서가 박스를 열었어요. 그리고는 참, 사람 가지고 장난하나? 정말 큰맘 먹고 준비하신 거 맞아요? 그럼 너니까 이런 것도 사주는 거다. 우리 큰애는 금반지 하나 해줬어. 차라리 저도 금반지나 해주지 그랬어요. 이딴 거 줄 바엔. 어머님이 무슨 생각으로 이걸 주셨는지 잘 알겠네요. 솔직히 저도 오늘 파혼 얘기하려고 왔어요. 이 집에 처음 와보고 이런 집에 시집 와야 하나? 눈물이 날 정도였거든요. 뭐랄까, 수준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할까? 도저히 내가 아까워서 이 결혼 못하겠더라고요. 아, 이 다이아는 딱 어머님 수준인 것 같으니까 가지세요. 예비동서는 주얼리 상자를 어머님께 건네고는 쌩하니 나가버렸어요. 어머님은 맨발로 달려나가 예비동서를 잡으려 했지만 동서는 끝내 어머님 손을 뿌리치고 가버렸어요. 집으로 돌아온 어머님은 주얼리 상자를 열어보시고는 뒷목을 잡았어요. 너! 거기에는 문방구에서 5,000원에 파는 다이아 목걸이 반지 세트가 들어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결혼할 때 어머님한테 받았던 18K 반지 가격을 따져보니까 딱 요 정도를 살 수 있겠더라고요. 참, 다이아 세트는 5,000원이고요. 그 박스 가격이 5만 원이 넘네요, 글쎄. 어머님은 허세가 심하셔서 박스에 힘 좀 줬습니다. 만족하시죠? 아, 그리고 이제부터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저 이제 어머님 며느리 졸업하려고요. 대신 어머님 아들은 가끔 불러내셔도 돼요. 그이가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안녕히 계세요. 너 이년, 거기 안 서? 어머님은 제 뒤통수에 쌍욕을 해가며 소리쳤지만 귓등으로 흘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동생의 결혼은 그렇게 쫑이 났고 시어머니는 그동안 예비 작은 며느리한테 드린 돈을 되찾겠다고 소송을 하느니 마느니 하셨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어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연을 끊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그런데 신경 쓸 여유가 없었거든요. 아, 저요? 저는 알턴니를 뺀 것처럼 시원하게 일상을 보내고 있답니다. 이제는 그 누구한테도 상처받지 않도록 내면의 근육을 늘리며 살아보려고요. 제가 올곧게 있어야 저희 아이들도 예쁘게 자랄 테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